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직전에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린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마 다들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었죠. 캐나다에 있는 블루닷이라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네, 사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분석한 데이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무슨 백신 데이터를 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로벌 항공권 발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와, 비행기표요? 네, 우한에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방콕이나 서울, 도쿄로 이동하는 그 트래픽을 추적해서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짚어낸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블루닷 사례처럼요. 네, 데이터가 단순히 옛날 숫자를 기록해두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내는지 그 작동 원리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통해서 딱딱한 수학이나 코딩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 같은 도구로서의 데이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블루닷 사례로 아주 강렬하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예측입니다. 예측이요? 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모니터의 까만 바탕에 초록색 글씨로 가득 찬 복잡한 코딩 화면이나 엑셀 표부터 떠올리시잖아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부터 생각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의 진짜 목적은 과거의 기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망원경을 들고 다가올 내일을 미리 보는 것에 가깝죠. 아, 돋보기가 아니라 망원경이다. 네, 질병이 어느 골목으로 퍼질지,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집값을 어떻게 뒤흔들지, 또 기계가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지를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로 질병과 보건의 데이터화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전염병 예측이라고 하면 무조건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와, 인류가 전염병을 수학으로 예측하려고 했던 역사가 진짜 깊더라고요. 네, 꽤 오래됐죠. 그 베르누이가 천연도 확산 과정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예방접종 중요성을 증명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로스라는 학자는 모기 침샘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을 발견한 다음에 아예 그 전파 경로를 수학 공식으로 밝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과거 학자들의 그런 집요한 추론이 현대에 와서는 SIR, 그러니까 SIR 감염 확산 모델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SIR 모델이요? 네, 이 원리를 알면 전염병 예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세 개의 바구니에 담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 개의 바구니요? 네, 상상했습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아직 병에 안 걸렸지만 걸릴 위험이 있는 취약자 바구니입니다. 아, 영어로 susceptible이니까 S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병에 걸려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 즉 인펙셔스 바구니고요. 네, 그럼 I. 마지막 세 번째는 면역이 생겼거나 격리되어서 더 이상 병을 퍼뜨리지 않는 회복자, recovered 바구니입니다. 아, 그래서 그 앞 글자들을 따서 SIR 모델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세 바구니에 담긴 사람 숫자가 막 변하는 걸 지켜보는 건가요?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요. 바구니 사이를 이동하는 그 속도와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속도요? 네, 취약자 바구니에서 감염자 바구니로 하루에 몇 명이 넘어가는지, 또 감염자 바구니에서 회복자 바구니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그러면 대유행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면 유행이 꺾이는 거고요. 와, 원리를 들으니까 진짜 화가 났네요. 그런데 블루닷 사례가 소름 돋는 건 옛날에는 이 바구니 안의 숫자를 파악하려면 의사들이 환자 진찰하고 보건소에 신고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한참 걸렸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비행기표 끊는 그런 비의료 데이터까지 모조리 융합해서 분석해버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수학적 모델이 현대의 그 막강한 데이터 수집 능력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 마치 그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파문을 보고 아,
돌이 저기서 떨어졌구나 하고 역추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용합이 전염병 같은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몸속으로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몸속으로요? 네, 이른바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시대가 열린 건데요. 아, 자료에 있던 미국의 그 정밀의학 추진 계획이나 영국의 게노믹스 프로젝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환자 10만 명의 게놈 유전자를 분석하는 영국 사례도 그렇고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국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자나 생활 습관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서 병이 발현되기도 전에 미리 맞춤형으로 딱 차단하려는 거죠. 와, 발현되기도 전에요? 근데 개인 맞춤형 치료면 결국 의사들이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 한다는 건데 사람 머리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I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뉴욕대 데니얼 오링고 교수의 뇌종양 진단 연구 결과요. 저 이거 자료 보고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수치가 아주 압도적이긴 하죠. 병리학 전문의들이 뇌종양 진단하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고 정확도가 93.9%였대요. 이것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무려 94.6% 정확도로 진단해냈는데 걸린 시간이 단 2분 30초였다면서요. 네, 속도면에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효율을 보여준 겁니다. AI는 이미 수십만 장의 뇌종양 조직 슬라이드를 픽셀 단위로 싹 다 학습했거든요. 아, 픽셀 단위로? 네,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패턴을 대조해서 순식간에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게다가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똑똑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AI가 진단 속도랑 정확도에서 의사를 이렇게 가볍게 이겨버리면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는 그냥 AI가 모니터에 띄워주는 결과를 환자한테 앵무새처럼 읽어주는 역할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의료계나 데이터 과학계가 그리는 미래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켄타우루스, 그 반인반마 모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반인반마요? 사람 반, 말 반? 네, AI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의 초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한국의 길병원에서 IBM 왓슨을 도입했던 것처럼요. 아하, 분석은 기계가 한다. 네, 그러면 의사는 AI가 던져준 그 객관적인 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심리 상태라든지 가족력, 윤리적 판단, 삶의 질까지 전부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치료의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AI는 분석하고 인간은 지휘한다. 확실히 역할 분담이 딱 되네요. 든든한 초능력을 얻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의학 데이터가 우리 개인의 생존을 예측한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사회의 생존 흐름도 예측해냅니다. 개인을 이루는 게 세포라면 사회를 이루는 세포는 바로 인구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오셨네요. 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인구 데이터, 이거 진짜 거의 비상 사이렌 수준이던데요?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다고 나오잖아요. 네, 사실 0.84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사회 인구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가 있어요. 이걸 인구 대체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구 대체율이요. 네, 이 수치가 보통 2.1명입니다. 부부 2명에다가 영유아 시기에 사망할 가능성 0.1을 더한 값이죠. 아, 그러니까 2명이 죽으니까 최소 2명 이상은 낳아야 유지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0.84명이라는 건 부부가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안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2.1명이라는 대체율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죠. 인구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와, 대체율의 절반도 안 된다니. 고령화 속도 비교한 것도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프랑스 사례 말씀이시죠? 네, 프랑스가 65세 이상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20%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170년이 걸렸다고요. 맞습니다. 170년 동안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 과정이 35년 미만이 걸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요. 와, 땀들이 170년 동안 겪은 걸 우리는 단 35년 만에 겪는 거네요. 이거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적절한 표현이네요. 인구 피라미드 예측치 보니까 더 심각해요. 1965년에는 진짜 아래가 넓은 완벽한 피라미드였는데 2067년 예측치를 보면 아래는 완전 뾰족하고
위쪽 고령층만 엄청 뚱뚱한 팽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네, 아주 위태로운 구조죠. 근데 요새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수명이 뭐 115세, 심지어 150세까지 늘어난다는 논쟁도 있잖아요. 네, 수명 연장 논의가 활발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죽고 오래 사니까 인구수는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인구균형 방정식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총 인구수가 당장 반토막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출생이라는 새로운 피해 유입은 끊기고 기존 인구의 사망 시기만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새로운 피가 안 들어온다. 네. 이렇게 되면 물건을 사고 집을 구하고 세금을 내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사회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만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세금 댈 사람은 없는데 쓸 것만 많아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불균형 데이터가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요. 특히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산 시장에는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거시적인 인구 데이터가 청취자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거리인 집값과 연결되거든요. 네, 데이터로 징후를 읽어낼 수 있죠. 자료를 보면 인구 데이터랑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사계절로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부동산은 그냥 뭐 정부 정책이나 무작위로 터지는 화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겉보기엔 요동치는 것 같지만 그 근저에는 결국 공급량과 인구에 기반한 강력한 수요 곡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교차점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이 바로 사계절이고요. 오, 그럼 봄 사이클부터 한번 볼까요? 네, 봄은 시장의 공급이 초과되어서 매매가,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구단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찾게 되죠. 아, 수요가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가는 상승하기 시작하겠네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바로 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매매가 턱 밑까지 쫓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 하면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막 시장에 몰려들면서 매매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때 전세가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야, 이거 진짜 계절이네요. 그럼 마지막 겨울은요? 겨울은 다시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기 직전입니다. 매매가가 꼭대기를 찍고 서서히 하락할 준비를 하는 가장 차가운 시기죠.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집값이 봄인지 아니면 가을 한가운데인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데이터로 우리 동네를 읽어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의 사계절이나 사회 패턴을 데이터로 예측하려면 결국 AI가 이 엄청난 정보를 사람처럼 한눈에 척 보고 알아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어야 하죠. 그래서 기계한테 시각, 눈을 달아주게 됐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류가 외부 정보의 대부분을 시각을 통해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AI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파해야 했던 과제가 바로 이미지와 영상 인식 기술이었습니다. 시각 능력이 필수였군요. 놀랍게도 이미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이미지 인식 대전에서 인간의 인식률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94.9%였는데 AI가 96.43%의 정확도를 기록했죠. 와, 2015년에 벌써요? 네. 그리고 그 혁신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 영어로 CNN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아, CNN이요? 자료에 보니까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고 적혀 있던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저희 셀카 찍을 때 얼굴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 말하는 건가요? 개념은 비슷할 수 있는데 작동 방식이 훨씬 수학적이고 정교합니다. 사람이 고양이를 볼 때는 귀 모양, 수염, 꼬리를 한 번에 종합해서 아, 고양이구나 하고 인식하잖아요. 네,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컴퓨터한테 이미지는 그냥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에 적힌 숫자 배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CNN의 필터는 이 픽셀 사진 위를 작은 돋보기를 들고 훑듯이 쭉 지나갑니다. 돋보기로 훑은다. 네, 첫 번째 필터는 명암 차이를 찾아서 고양이의 선, 윤곽을 추출하고요. 다음 필터는 그 선들을 모아서 털의 질감을 파악하고 그 다음 필터는 귀나 코 같은 전체적인 형태를 찾아냅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을 한 번에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선에서 질감으로, 질감에서 다시 형태로 단계별로 조립해 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특징을 걸러내고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이라는 걸 맞춰내는 거죠. 아하, 이제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 CNN 알고리즘 이용해서 드론이 찍은 사진만 보고도 벼가 얼마나 쓰러졌는지 피해 면적을 순식간에 계산했다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적용 사례죠. 기계 눈이 진짜 인간을 넘어섰구나 싶은데,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AI한테도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딥러닝에 가진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약점입니다. 바로 적대적 예제라는 건데요. 적대적 예제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57.7%의 확신을 가지고 판다라고 정확히 인식한 사진이 있다고 쳐보죠. 네, 판다 사진이요? 여기에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전체 픽셀 값의 0.007 수준에 불과한 아주 미세한 악의적 노이즈를 살짝 덧입힙니다. 0.007요? 진짜 티도 안 나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엔 아까랑 똑같은 흑백의 귀여운 판다 사진이에요. 그런데 기계는 이걸 보고 무려 99.3%의 확신을 가지고 긴팔 원숭이라고 잘못 인식해버립니다. 헐, 대박. 판다를 긴팔 원숭이로요. 잠깐만요. 기계는 전체 윤곽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 값을 계산하니까 특정 숫자를 살짝만 비틀어도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치명적인 오류죠. 와, 이거 기계 눈에만 통하는 투명 망토네요. 당장 저희가 타고 다녀야 할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가 이런 거에 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지 표지판인데 직진 표지판으로 인식하면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맹점입니다. 과정을 숨긴 채 결과만 덜렁 내놓는 블랙박스 같은 AI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서 어떻게 믿고 타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 XAI입니다. 설명을 해준다. 네, 기계가 왜 판다라고 생각했는지, 왜 긴팔 원숭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아하, 자료에 있던 그 의료 스타트업 루니스 사례가 이거군요. 맞습니다. 폐암 진단 엑스레이 사례죠. 네, 그냥 텍스트로 폐암일 확률 95%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 위에 붉은색으로 막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 부위에 이런 패턴을 보고 폐암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의사들도 AI의 결론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야, 방어와 검증 기술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AI는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방어적인 역할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 그럼요.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단계로 진화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GAN, 적대적 신경망이라는 기술입니다. 아, 저 이 기술 원리 자료에서 읽고 진짜 감탄했어요. 그 위조지폐범이랑 판별사 대결로 묘사했잖아요. 비유가 기가 막히던데요.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관통한 비유죠. 이 GAN 내부에는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서요. 네. 하나는 위조지폐범 역할을 하는 생성자 AI고요. 다른 하나는 경찰 역할을 하는 판별사 AI입니다. 위조지폐범 AI는 진짜 데이터랑 똑같이 생긴 가짜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죠. 그러면 경찰 AI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잡아내려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가짜 티가 확 나니까 경찰이 바로바로 잡아내요. 그러면 위조 지폐범은 안 걸리려고 더 정교한 가짜를 만들고 경찰은 또 그걸 잡아내려고 감식 능력을 미친 듯이 키웁니다. 아, 서로 물고 뜯으면서 발전하는 거군요. 네, 이 둘을 기계 안에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싸우게 만들면 결국 위조 지폐범 AI는 인간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해내게 되는 겁니다. 와, 그 내부 경쟁의 결과물이 바로 엔비디아의 고갱 같은 프로그램인 거죠? 네, 대표적이죠. 그냥 마우스로 도화지에 하늘은 파란색, 산은 초록색 이렇게 대충 쓱쓱 칠해주면 AI가 그걸 딱 인식해서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진짜 완벽한 실사 풍경 사진으로 짠 하고 바꿔버리잖아요. 마법 같죠. 딥드림 같은 경우는 고흐나 모나리자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을 스스로 그려내기도 하고요. 대박이네요. 근데 이렇게 기계가 눈을 가지고 스스로 창조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지능이 만약 현실 세계, 그 물리적인 산업 현장에 딱 투입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대답이 2016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파고입니다. 아, 이세돌 구단이랑 붙었던 그 알파고요? 네, 당시 이세돌 구단과 시합했던 알파고는 분산 버전으로 무려 1202개의 CPU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진화 과정이에요. 진화요? 2017년에 알파고 제로라는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얘는 인간이 남긴 바둑 기보, 그러니까 과거의 족보 데이터를 단 하나도 입력받지 않았습니다. 네. 기보가 없다고요? 네, 바둑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만 알려주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스스로 수천만 판을 혼자 두면서 바둑의 이치를 깨우쳤죠. 와, 기출문제도 없이 독학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의 힘입니다. 정답을 미리 안 알려줘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분석해서 최적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알파고 제로는 그렇게 혼자 학습해서 불과 0.4초 만에 최적의 한 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완파해버렸죠. 기존 알파고를 100대 0으로요? 와,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스스로 진화하는 지능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총알하고 불리는 스마트 공장의 뇌구조로 이식되고 있는 겁니다. 아, 스마트 공장. 저 이거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컨베이어 벨트가 좀 더 빨리 돌아가는 로봇 공장 아닌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료에 보면 과거의 전통 공장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면 스마트 공장은 다품종 고객 맞춤형 대량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죠. 아, 맞춤형 대 대량 생산이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그 자료에 있던 IoT, MS, ERP 같은 시스템들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인체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장 기계랑 부품들에 달려있는 IoT, 사물 인터넷 센서들은 인간의 신경망 역할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속도, 위치 데이터를 막 수집해서 올리죠. 신경망. 네. 그리고 MES, 즉 현장 시스템은 공장 바닥을 뛰어다니는 현장 감독관입니다. 신경망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딱 보고 아, 지금 1번 라인 부품이 부족하니까 2번 라인 로봇을 빨리 이쪽으로 옮겨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정을 지휘하죠. 아하, 현장 감독관. 그럼 ERP는요? ERP, 전사적 자원 관리는 회사의 CEO이자 재무팀입니다. 창고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원자재 비용이 얼만지 쫙 계산해서 현장 감독관인 MES랑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감독관이랑 CEO가 초당 수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공장을 알아서 돌리는 거네요? 네, 이 모든 시스템이 AI의 지휘 아래 하나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수준에 따라 스마트 공장도 5단계로 평가 기준이 나뉘고요. 네, 단순히 바코드로 재고만 관리하는 기초 수준부터 사이버 공간에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 놓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고도화 단계까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도 움직이고 있죠. 자료에 나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그런 맥락입니다. 아, 데이터댐 구축하고 마이제저 데이터 정책 추진한다는 내용이요? 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기업들이 AI로 공장을 고도화할 수 있게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팩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스마트 공장이라는 건 예전 공장들이 미리 깔린 철로 위만 정해진 시간에 달리는 기초였다면 이제는 날씨나 장애물 같은 수많은 변수를 실시간으로 쫙 계산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대형을 바꾸는 자율주행 드론 편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이제 좁은 바둑판을 벗어난 거죠. 현실 공장의 돌발 사고를 막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실물 경제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와, 오늘 우리 진짜 데이터 사이언스의 매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엄청나게 깊고 넓은 탐험을 했네요. 네, 정말 흥미진진했죠? 데이터를 통해 질병 경로를 예측하던 인류가 이제는 AI의 눈을 빌려서 2분 30초 만에 뇌종양을 진단해내고요. 또 한국의 심각한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동산 사계절을 꿰뚫어보고 네, 거기다 기계가 스스로를 속이며 창조하는 개내 시대를 지나서 기출문제 하나 없이 깨우친 지능이 스마트 공장을 통제하는 것까지 봤죠. 네, 정말 대단한 흐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오시면서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압도적인 도구라는 걸 실감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집중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족보나 편견, 즉 과거의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었던 알파고 제로의 학습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아주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만약에요, 언젠가 AI가 우리의 실패한 과거 데이터 없이 초저출산이 난 기후위기 같은 인류 최대의 난제에 대해서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완전히 새롭고 기괴한 정답을 떡하니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해결책일지라도 우리는 2분 30초 만에 뇌종양을 찾아낸 AI를 믿었던 것처럼 기꺼이 그 정답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타로카드나 수정구슬 대신 이미 세상을 설계하고 있는 이 무서운 데이터의 잠재력에 대해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